예, 먼저 두 분,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여러분과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공작 연출한 윤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장에서 리뷰를 맡았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 공작은 아마 극장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개봉할 때 보시고 오늘 또 보러 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이제 비평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굉장히 드문 작품 중에 한 편이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평가도 연출뿐만 아니고 연기 그리고 미술 음악 여러 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단지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찍은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진한 그런 드라마를 지닌 그런 작품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브로맨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맨스 영화의 어떤 절정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개봉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뭐 시상식이 최근에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두 분에게 이 영화가 좀 개봉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영화가 좀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공작이라는 작품이 감독님께 그리고 배우님께 좀 어떤 의미의 영화였는지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로 어저께 이제 그 공작 일본 개봉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랑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는데 참 끝나지 않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촬영이 2017년도였고 2018년에 개봉했는데 어제 아직까지도 공작 인터뷰를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앉아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 공작은 참 끝나지 않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작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개봉 때랑 지금은 딱 1년, 거의 1년 딱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개봉할 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뭔가 쉽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분위기였고 저희 영화도 그런 분위기의 개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또 다시 좀 힘든 상황이 된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되죠? 스태프님 예. 그럼 사진만 너무 찍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촬영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가장 먼저 손 드신 게 맞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이요.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개그맨 노정열 씨가 출연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를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말티즈 훈련했다고 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훈련 기간이랑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고.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정열 씨 목소리와 또 말티즈 훈련. 그 김대중 대통령 고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대통령 당선 그 연설을 실제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걸 해봤더니 이렇게 참 매석하게도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예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노영열 씨가.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려서
연습을 몇 번 한 다음에 녹음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깜짝 같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전달이 좀 안 돼서 실제 육성이 그렇게 한 거고,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훈련은 한 6개월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비용은 이제 구입 비용이랑 이제 트레이닝 비용 뭐 이렇게, 이게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데 샴푸도 이제 고급 샴푸를 써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제 블록버스터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데도 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만 찍으셔서 질문 있으시면 맨 앞줄에 맨 앞줄 관객분이십니다. 영화를 예전부터 많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공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호연직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연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단어들 말고 왜 꼭 호연직이어야만 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호연직이라는 게 뜻이 이제 대의에 근거를 두고 흔들림 없이 이제 흔들리거나 굽힘 없는 어떤 마음을 이제 사자성어로 뜻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자성어잖아요. 사자성어인데 좀 예스럽면서도 그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알만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너무 어려우면 다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자성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겁니다. 특별한 뜻이 꼭 그걸 쓴 이유는 이제 좀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쓴 겁니다. 혹시 이성민 배우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관객분이요. 맞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리명원이 박상영에게 편지 전대신에서도 좀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면서 약간 그런 연변권도 있고 하면서 의심을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굴다리 밑에서 이제 회담 이후에 갑자기 서로 본심을 이렇게 주고받는 전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연변권, 편집권 이렇게 좀 탐탁치 안 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서로 간의 그런 본심을 드러내면서 박사를 사실 목숨 걸 만한 모험인데, 그거를 리명훈 같은 좀 안전주의자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같이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반이 뭐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특히 시나리오도 그렇지만 또 연기를 통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굴다리 밑에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그때부터 이렇게 둘이 마음을 여는 어떤 그런, 리명훈이 마음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배우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게 호연직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스파이와 그런 적대 관계로 만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뜻, 꿈이 서로 같음에 거기에 서로의 각자의 불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큰 대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용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서로 이렇게 비춰지는 신이었죠, 그게. 제가 대본을 썼을 때 어떤 생각은 이명훈은 그 흑금성의 존재가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일단 김정일이라는 절대자에게 승인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초월해서 북한이 어떤 개방을 해야 된다는 큰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이명훈의 마음을 흑금성도 그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게 제가 쓴 논리였고요. 이명훈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스파이거나 안기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아마 끊임없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북한의 개방이라는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가운데 분 저희 가운데 분이요. 예. 수상 축하드리고요. 그 수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감독님과 배우님 한번 질문하고 싶네요. 제가 먼저 아무것도 달라지기 없고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 그 수상 때문에 생긴 그 무게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상 이후의 변화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GV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를 제가 그때 받고 오늘 다시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안 써져 있었는데 새겨가지고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 들고 가면 이게 그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상을 처음 받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백상을 이상민 씨는 그전에도 그 드라마로 받으신 적이 있으셨고 윤종미 감독님도 여기저기 작품이나 감독상으로 해서 수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백상 수상이 굉장히 영예롭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감격스럽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지 않으셨을까? 집은 집에서 좀 달라요. 이렇게 보통 트로피를 제가 집에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제가 안 가져온 회사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상한 집사람이 왜 안 가져오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운데 가장 큰 변화는 지구에 온 게 아닐까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또 위상이 조금 올라가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드릴게요. 앞에 분 먼저 드리고요. 뒤에 손 드신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성민 배우님 일단 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명훈이랑 박석영이 마주 보고서 이제 서로에게 걸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감독님께서는 딱 거기서 끊었다고 이제 저번 GV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배우님들께서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셨는지 혹시 그때 코멘터리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뭘 취해? 그러니까 그게 다였었어요. 그 저희가 걸어가서 만나는 것까지 찍지 않으셨고 배우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끝났었어요. 저도 약간 의외였었는데 그 시는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트랙인이죠. 그 레일을 깔아서 카메라가 줌인 트랙 하는데 그 트랙이 엄청 길었었어요. 그게 제가 영화 드라마 찍은 이래로 그렇게 트랙을 길게 깐 걸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좀 인상적이었었고 그 실제로 이렇게 나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컷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때는 그렇게 만나질 않았었어요. 굳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 그냥 만난 것까지 찍으신다면 편집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찍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내셨던 혹시 의도나 이유가 있으신지? 그 원래 이제 대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는 게 이제 엔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촬영하러 전날 이제 갔는데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한반도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왠지 이렇게 뭘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바뀐 거예요. 엔딩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다가가다가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이 이제 서로 쳐다보고 이러면서 끝나면 제 느낌은 그냥 단순하게 둘의 감정으로 이제 끝나는 영화처럼 될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둘의 관계는 이 둘이 다가가지 못하고 둘이 이렇게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그리고 이 광고, 이 아무것도 아닌 광고 하나를 찍는데 많은 언론들이 모여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는 이 거대한 게 한반도의 비극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진행 중이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찍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만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끄는 이유는 이 역사가 아직도 이 대립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이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 씬 찍을 때 기억나는 건 이효리 씨고요. 저희도 다들 신기해가지고 이효리다 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대형 한반도기가 이렇게 배경에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 깃발을 알까? 그 걱정을 살짝 좀 했었어요. 워낙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한반도기가 이렇게 잘 공개 안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영화 하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저 깃발을 이해할까? 저는 그 걱정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공작 잘 봤습니다. 감독님 정말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영화가 작년에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돼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칸에서 비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혹시 황금 종려상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자분이신가요 혹시? 예. 감독님 학교 후배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한국 영화의 어떤 위대한 성취가 아닌가. 또 이렇게 100주년에 딱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화를. 사실 오늘 집에 하기 전에 시간이 맞으면 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안 맞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려고 가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한국 영화에서 한국 영화의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당연히 경쟁 부분에 가고 수상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죠. 근데 뭐 이렇게 국제영화제 수상이라는 게 제가 뭐 받고 싶다고 받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영화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아직 젊으시니까요. 예, 충분히 앞으로도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한꺼번에 드셔서 가운데 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고 세 번째 드릴게요. 예, 가운데 분, 예, 예, 맞습니다. 여기요, 예, 저기, 예, 가운데 분,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드리고, 예, 이렇게 드릴게요. 네,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그 공작 V앱에서 나오는 공작 노래 있잖아요. 그 공작 하는 거 그거 누가 왜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요. 그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황정민 선배님이 자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계속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러면 그 노래를 불러서 올려보자. 아주 순수한 취지였습니다. 재밌어가지고. 네. 약간 그 송대관 세박자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앞에 분, 예, 마이크를 예,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은, 예, 예, 맨 앞에 줄, 예, 예. 네, 이 질문은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장소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 장면들에 나오는 장소들이나 그 김정일이 있는 장소, 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장소, 또는 뭐 1990년대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다 보면은 1990년대 모습도 보이지만 그 2017년, 16년 그때의 서울의 모습도 중간중간에 보이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섭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고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중심 공간에서 이제 북한 쪽을 좀 중심으로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북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예. 당시의 모습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영화에서 그 헌팅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오케이션 헌팅은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대본이 있으면 캐스팅이랑 헌팅하면 영화 다 찍었다라고 우리끼리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만큼 장소 공간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CG의 도움도 받았고요. 세트를 짓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서울의 90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술팀이랑 CG팀이 이제 고생이 많아요. 왜냐면 간판들 같은 거 지우고 안 맞는 것들, 건물 지우고 깎고 뭐 이런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대부분 지우는 작업이에요. 네.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지워내기 때문에 미술팀이 할 수 있는 거는 미술팀이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미술팀이 건물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제 CG팀에서 이제 건물들을 지우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예. 아까 이쪽에 손 드셨던 분 어느 분이셨죠? 잠깐만요. 예, 그럼 뒤에 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희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이 그 영변에서 있는 주민들이 뭐 시체에 쌓여 있어서 애들이 그 시체를 올라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었는데 그 장면은 감독님께서 어떻게 그 팩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을 해서 만드신 장면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실사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했던 모습인지 좀 제가 그 당시 때를 잘 몰라서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예, 북한의 네, 어떤 그런 묘습들. 예. 네, 저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90년대는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 기아랑 그런 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죠. 그래서 정말로 배가 밥을 못 먹어서 좀 죽었던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될 정도로 진짜 되게 심했던 시대고요. 실제로 그런 영상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했고 실제로 그 고난행군 시기에 그 장마당에 있는 꽃제비들 어린애 친구들의 어떤 그런 거를 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묘사가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그런 친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뼈밖에 없는 그 어린애들의 그런 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실제보다는 좀 저는 굉장히 약하게 표현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약간 아직도 이제 식량난 이런 부분들이 북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 통해서 보낸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예. 앞에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던 분, 예. 약간 손 드셨던 거 맞죠? 그냥 이러신 거 아니죠? 예. 아, 감사합니다. 프랭카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질문. 사실 제가 그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이제 그 박소경이 탈출할 때 이제 막 이제 도의부가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민명으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넣고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 실제로 촬영을 했나요? 네, 촬영했습니다. 촬영하고 왜 블루레이에 없었죠? 블루레이 삭제신 다 넣지 않았나요? 아니요, 삭제씬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삭제신 많이 넣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탈출하고 뭐 이렇게 건너고 하는 거 다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었답니다. 아니, 유명 인질로 잡히는 건 없었어요. 인질로 잡히는 거요? 네네네. 그런 거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진짜 시나리오에만 있는 건가요? 인질로 잡힌 거는 그런 거 안 찍었죠. 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시나리오에만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 그리고 항상 시나리오대로 찍지는 않으니까. 아니 인질로 잡힌 건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 삭제 장면 다 실린 게 맞고요. 시나리오 있다고 다 찍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이성미 씨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북한 당간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리명훈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전형성도 지니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로. 그런데 이제 배우분께서 그런 느낌들을 만들려고 뭐 이렇게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의도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셨던 미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섬세하게. 예, 저는 그 공작의 리명훈 북한의 간부죠를 연기하면서 그 북한의 실제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동네 아저씨 같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에 친근한 얼굴에 익숙한 얼굴에 그 복장이 이제 북한 고유의 복장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지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캐릭터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북한 사람이면은 가지는 우리가 뭐 날카롭고 뭐 예민하고 좀 직선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TV나 영화에서 봤던 사람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사실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북한 인물들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이유셨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성민 씨는 다양한 역할을 하셨지만 항상 연기를 볼 때 되게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연기가 풍부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역할에서는 정말 이렇게 기름이 쫙 빠진 듯한 그런 연기였는데 오히려 저런 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진짜 이렇게 정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렇게 눈빛이나 바라보는 눈이나 움직임이라는 것이 좀 계산해서 해야 됐던 거라서 굉장히 힘들게 캐릭터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세 번째 줄 맞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예.
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먼저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성민 배우님 비스트 예고편이 하던데 두 분 다 차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화에 관해서 여쭤보자면은 그 흑금성 정체가 발각되고 리명훈이 그걸 이제 보내주는 장면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연출을 각색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브로맨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아무리 그냥 정이 들었기로서니 그렇게 자기가 큰 리스크를 감내할 상황에서 보내주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배우분 내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씬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북한에 있을 때 정체가 발견된 게 아니고 그 광고 촬영을 하러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흑금성의 정체가 발견되었고 광고가 다 취소되었어요. 취소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흑금성이 베이징에 있는 이명훈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뭐 속인 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명훈이 북한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김정일 앞에서 당신이 설명을 해라. 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영화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호흡상 어떻게 됐든 거의 그게 후반부이기 때문에 또 나왔다가 광고 촬영을 들어가고 그런 게 영화적 내적 호흡이 저는 그렇게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나머지 대답은 예. 방금 질문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질이 약간 있었어요. 약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있고 흑금성이 있을 때 그 군인들이 들어오는 게 실제로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뭐 완전히 인질된 건 아닌데 그때 상황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둘 다 살아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흑금성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흑금성을 보내주고 리명훈은 그때 거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거고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의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고 그가 그의 흑금성에 제안을 하죠. 네가 넘어와라. 넘어오면 내가 너희 가족은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그 조건을 말을 하면서 솔직히 그가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할 수 있는 제안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차표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갔겠죠. 예. 그거 역시 호연직이 한 장면이니까 그 납치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 제 기억에 스쳐 나네요. 다들 맞죠? 약간 원래 대본에는 같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나요, 그죠? 같이 있는데 보이부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대치 상황이 네, 발생하죠. 그거를 납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치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근데 우리가 찍을 때 그렇게 찍지 않았어요. 네. 대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찍지 않았어요. 예, 호연직이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가운데. 예. 네. 좀 전에 리명훈이 흑금성을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다시 둘이 재회를 하는 장면에서 끝났는데 과연 그 십수년 동안의 사이 동안 리명훈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이에 그 흑금성의 모습은 잠깐 등장하는데 네. 예, 전혀 리명훈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다가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예. 네. 끌려가잖아. 집에서 그 시계 풀어놓고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걸로 뭐 충분히 여러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뭔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 다시 등장할 때 좀 초췌해져 있고 좀 더 나이 들어 있고 하는 모습이 그가 그동안 지나간 시간 동안 좀 힘들게 살아왔구나가 보여지는 얼굴이라는 생각했었고요. 그건 감독님 연출 의도이셨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있었던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다 그 영화에 나왔나요? 총살 당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끌려가는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끌려가고 대본에는 다 죽어요. 대본을 보셨겠지만 그런 걸로 충분히 리병훈이 어떤 좀 힘들게 이 시간까지 살아왔구나를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뭐 이렇게 나머지 모의부 요원들은 다 이제 처형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명훈도 이제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사람은 그 스파이를 걸러내는 게 임무가 아니라 외화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맞췄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감독님께 하나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그런 부분이 이거 공작이 이제 장편 5번째 작품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5편 정도 되고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감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작들을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감독님이 이상하게 자기 세대의 이야기를 그릴 때보다 그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릴 때 드라마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극적인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도 그랬고 이 공작도 그랬고 그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굉장히 떨어진 시대의 이야기를 그릴 때 굉장히 훨씬 더 그 자기 세대 이야기를 그릴 때보다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어떤 이유일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잘 모르겠네요. 무슨 무의식을 건드린 건 아니에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뭐 하니까 옛날이 그립고 그런 게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대답을 회피하셨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 받고 예,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상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리명훈이 그 시계가 짝퉁 시계라는 걸 박소경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성격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그 끌려갈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가는데요. 혹시 박소경의 정체가 이제 스파이건 아니건 일단 뭐 너와의 이런 비즈니스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차고 다니다가 이제 숙청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뭐 올려놓는 건지 너와 이걸 좀 지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인하겠다는 건지 좀 그 시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된 게 이제 시계인데 짝퉁 시계인데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의미. 일단 그 롤렉스라는 시계 자체가 뭐 짝퉁이든 진품이든 그 자본주의의 어떤 거대한 상징이니까 잡혀갈 때는 풀고 가지 않을까요? 괜히 이거 가지고 수입 잡힐 수도 있고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건 어디서 많은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럴 수 없는 물건이니까 이게 풀고 가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영화에서 그 롤렉스 시계를 가장 좋아하셨던 그 김홍파 선생님 캐릭터가 중간에 숙청을 당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과 혹시 연결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또 이성민 배우님 이제 차기작 아까 예고편도 보셨지만 어떤 작품들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감독님 이후 계획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6월 26일 개봉하는 비스트는 그 형사물입니다. 형사 스릴러인데 엄청난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무마하게 되는 형사의 아주 고난을 겪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유재명 씨랑 서로 대립된 관계로 점점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두 인물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박정희 김재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김재규라는 인물이 박정희를 시해하는 사건까지의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저는 박정희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독님 간단히 아직 정해진 작. 저는 자기작 하려고 대본 열심히 쓰고 있고요. 저기 비스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앞으로도 영화들 많이 흥행도 잘 되고 또 이 백상예술대상처럼 이 시상식에도 주목받는 그런 작품들 계속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